그래서 기계학습이라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기계학습이라고 치면 나오는 토픽들이고요. 그 칼텍의 아부 오스타파 교수님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자기가 기계학습 수업에서 첫 장에 올려주신 그림입니다. 이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네 개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기계학습을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약간 초콜릿 박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씁니다. 몇 개를 갖다 쓰면 몇 개는 좋죠. 맛있고 성능도 잘 나옵니다. 근데 몇 개는 좀 이상합니다. 이 벌레가 들어가는데 몇 개는 굉장히 이상하고 막 성능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잘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기계학습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더욱더 어떤 이론도 있고 실제 적용하기 위한 프린시플도 있고 다음과 같은 파라다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니어 메서드 아니면 딥러닝으로 유시되는 뉴럴 네트워크, 서퍼 팩터 머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기계학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이 기계학습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수학적인 이론과 그것이 왜 나왔는지의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기계학습이라고 그러면 이제 학부생들이 질문하실 때 어떤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책들이 제가 대학원에 와서 혹은 학부생 때부터 공부했던 여러 책들인데요. 보시면 뭐 선형대 수학도 있고 뭐 유명한 도다의 패런 클래시피케이션, 비숍의 패런 레코그니션, 추정 이론, 러닝 프롬 데이터, 확률 이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해석학,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리고 요즘에 케빈 머피 머신러닝 세 가지 있는데 되게 많죠. 뭘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너무나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지금 학부생이어서 대학원생이 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감히 추천한다면 이 네 가지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선형대 수학, 러닝 프롬 데이터, 확률 그리고 해석학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을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말한 여러 알고리즘들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뉴럴넷도 나오지 않고 여기 뭐 SVM도 안 나오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도 물론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막히면 이제 시간도 없고 논문 써야 되고 교수님들은 막 실적 압박을 주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런 책들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해석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중요성을 알고 공부를 했는데 학회에 가서 교수님과 술자리에서 이제 교수님이 저에게 진솔한 얘기로 너는 수학하기 좀 늦었어 라는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일찍 공부했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말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선형대 수학도 있고 확률 모델도 있고 옵티미제이션도 있고 러닝 티어리도 있고 해석학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알고리즘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 하나하나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들을 보다 보면 이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렵고 논문도 어렵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다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더 어렵죠. 근데 그 대가들의 논문을 보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oretical analysis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큼 잘 동작을 하고 이게 어느 경우에 잘 동작하고 언제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꼭 있어요. 진짜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SVM 같은 경우도 유명하신 존 셔테일러라는 사람이 VC 디멘전으로 증명을 해놨고 뉴럴넷 같은 경우도 VC 디멘전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기계학습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런다면 그런 증명들을 한 번쯤은 따라가 보고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퍼런스들 끝까지 좀 따라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생이어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솔직히 반 정도는 약간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건데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는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 주어지고 아니면 뭐 로봇의 컨트롤이 주어졌을 때 로봇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까 뭐 키네매틱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면 다이내믹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포워드 다이내믹스, 인버스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하면요. 이제 사람 전문가가 있다고 했을 때
또 사람 전문가죠.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특정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봇이 그걸 보고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냐면 상황이 입력이 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 출력이 되는 일종의 함수를 찾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찾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레그레이션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국말로는 회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이 멜레 기준 4줄이면 전부 됩니다. 되게 이쁘죠? 이 4줄이면 이 4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거고 이 4줄이 어떻게 유도되고 그리고 이 4줄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커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다행이네요. 네. 벌써 하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좀 떨리고 있는데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발. 네.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처음 시작하면 이런 그래프 나오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선을 찾는 거죠. 엑셀이 되게 잘하죠 이거. 저도 엑셀로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머리를 써보죠. 선은 1차 함수니까 5차 함수를 찾아봅시다. 2차, 3차, 4차 함수를 찾아봅시다. 보시면 조금 더 잘 맞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폴리노미얼 펑션이 갖는 한계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죠. 그럼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잘 연결해주는 함수를 찾아보는 게 그런 메소드를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할 메소드를 non-parametric 메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널 메소드를 일반적으로 non-parametric 메소드로 부르죠.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를 이제 좀 포멀하게 말을 해보면 인풋 스페이스와 아웃풋 스페이스를 연결해주는 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제일 중요하죠.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뭐든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에러 매저가 필요합니다. 이 에러 매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에러 매저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에러가 뭔가 잘 안 맞는 곳들만 잘 맞추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겠죠. 제곱으로. 아니면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껴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특정 데이터는 안 맞추고 대부분의 데이터를 많이 맞추겠다. 그러면 에러 펑션이 저렇게 안 되겠죠. 그런 에러 펑션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힌지 로스 펑션, 뭐 여러 가지 로스 펑션들이 이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다룰 제일 중요한 게 하이포시스 스페이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 하이포시스 스페이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펑션을 피팅을 해본다고 봅시다. 2차 함수로 피팅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러면 파라미터가 3개죠. 그러면 그 공간은 파라미터 3개로 정의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앞에서 봤던 커널 메소드 혹은 non-parametric 메소드는 파라미터 공간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이런 메소드를 non-parametric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non-parametric 메소드는 절대 파라미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고 이 강연이 끝날 때쯤 되면 non-parametric 메소드 하이포시스 스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의 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렇게 다룰 내용은 커널 메소드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수학적으로는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라고 합니다. 네, 벌써 약간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몇 장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그냥 정의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커널 함수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이렇게 RKHS라고 정의를 합니다. 커널을 들어보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커널 펑션을 제가 처음에 다루면서 약간 이상했던 점은 커널 펑션은 인풋을 2개를 받잖아요. 그죠? 인풋을 2개를 받고 어떤 실수값 하나를 던져내는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는 인풋을 하나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2개가 연결이 될까요? 답을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널 펑션 인풋을 2개를 받는데 한 개를 픽스한 그 함수 그렇게 되면 하나를 픽스하게 되면 커널 펑션 인풋을 하나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받은 커널 펑션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하이포시스 스페이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프로듀싱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프로듀싱 프로퍼티 때문에 이 공간의 이름이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해석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간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를 정의하면 엘리멘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엘리멘트가 되는 일종의 스페이스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죠. 그럼 그냥 셋이에요.
그럼 그 셋에서 사람 2명을 골라서 예를 들면 호감도를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분과 이분이 사이가 좋은 호감도가 높고 저 뒤에 분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엘리멘트 2개를 뽑아서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값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걸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정의된 공간, 그러니까 엘리멘트 셋이 있고 그 셋에서 2개의 원소를 뽑아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 공간에 정의된 건 단순히 저 모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함수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엘리멘트 2개를 뽑아서 연산을 하면 하나의 상수 하나가 나온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커널 메서드의 가장 기본적인 티어럼인데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정의를 그냥 생략할게요. 어떤 커널 펑션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항되는 하이포시스 스페이스, 혹시 그 커널을 만들어지는 공간 하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펑션 들어보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무한차 공간 혹은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공간에서 내적을 시켜서 연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수업에서 한 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보통 그런 거 설명할 때 책에서는 뭐 x가 있으면 x랑 x 제곱으로 해서 약간 원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그림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이 멀터 티어럼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커널 펑션이 인풋을 2개를 받는데 x랑 x'을 받죠. x는 여기 들어가고 x'이 여기 들어가서 이 phi라는 피처 공간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x 하나가 정의되면 phi, 그러니까 i가 근데 서브스크립트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있죠. 그러니까 x 하나가 픽스가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피처 스페이스, 무한 차원의 피처 스페이스 하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잖아요. 이게 딱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멀서 티어럼을 통해서 커널 모션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인풋 스페이스를 무한 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고 거기서 내적을 해가지고 뭔가 연산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PL에서 알 수가 없어요. 계산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아이겐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연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커널 펑션을 무한 차원으로 보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서 티어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풋 스페이스를 무한 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덕트를 한다. 네,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 봐서는 뭐 앞에서 봤던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커널 펑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접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널 펑션이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커널 펑션입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커널 펑션은 앞에서 봤던 티어럼에 따라서 어떤 RKT 스페이스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non parametric 펑션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찾고 싶은 fx는 x가 여기고 여기 있죠. 어떤 n개의 커널 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이 되는데 이 센터를 픽스를 하고 이 알파 i, n개의 알파를 찾는 함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zi는 제가 커널의 센터라고 이제부터 표현을 할게요. 이 커널의 센터는 일반적으로 픽스를 합니다. 고정을 시켜놓고요. 미리 정해놓고 알파 i, n개의 알파를 찾는 문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non parametric 메소드, 이미 어떤 되게 부드러운 곡선이 살고 있는 공간은 그걸 찾는 문제는 n개의 파라미터, 알파 i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on parametric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바로 이 알파 i, n개 알파 i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알파 i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앞에서 봤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fx가 있을 때 이 RKT는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프로퍼티를 뭘 이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함수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 엘리멘트를 2개를 뽑아서 함수 2개를 뽑아서 뭔가 연산하는 놈이 이렇게 정의를 시킨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정의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 공간이 RKHS가 만족함을 제가 맨 첫 장에 보여줬던 RKH의 정의의 만족함을 보여준 슬라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음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커널 펑션을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뭔가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레귤러라이제이션인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레귤라이제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옵티미제이션 레귤라이즈가 없으면 옵티마이징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거의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non parametric 메소드가 살고 있는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말이 이상한데 저 n개의 알파 i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레귤라이즈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메저가 더 필요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f의 놈을 취하게 되면, 예를 들면 벡터 x의 놈을 취하게 되면 그게 어떤 값이잖아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어떤 값이 크다는 건 놈이 크다는 걸 보통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레귤라이저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찾은 함수가 내가 원하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곡선이 되길 원하는데 곡선이 막 이렇게 안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튀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 그러려면 함수의 크기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함수의 크기를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저 이너 프로덕트예요. 힐버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고요.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함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 x의 크기, 예를 들면 투놈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n개의 엘리멘트가 있으면 d개의 엘리멘트를 있다고 해봐요. 그럼 d개의 엘리멘트 다 제곱하는 루트를 취하잖아요. 그게 투놈의 정의죠. 원놈의 정의는 앱솔루트 썸이죠. 인피니트 놈의 정의는 무한대고. 근데 만약에 함수라고 쳐봐요. 함수는 함수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크기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데, 우리가 RKTS라는 공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함수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f라는 거는 어떤 무한 차원의 함수인데 함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파가 우리가 찾고 싶은 n개의 파라미터거든요. 그리고 kxx가 이 z로 구해지는 어떤 커널 매트릭스예요. 결국 이게 n 바이 1짜리 벡터 곱하기 n 바이 n짜리 매트릭스 곱하기 n 바이 1짜리 벡터가 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fx를 찾고 싶은데 우리가 fx를 찾을 때 알파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귤라이저를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레귤라이저를 요 힐버트 놈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달려왔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게 그래서 거의 결론 같은 거예요. 넌 파라메트릭 매스를 쓴다는 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fx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한다는 걸 의미해요. n개의 커널 펑션들을 모델링 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거의 센터를 픽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x는 인풋이죠. 그래서 결국은 n개의 파라미터를 찾는 게 커널 펑션의